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사실 코스피는 계속 약간 천정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조금씩 이제 빠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 살짝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슬슬 이제 반등하는 기간을 다 채운 모양이고요. 이제 곧 하락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최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이 구인자 수가 좀 예상치보다 많이 내려가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bad is good 이라는 게 요즘에 계속 이슈죠. 작년부터 해서 올해 쭉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슈가 왜 좋냐라고 하면은, 안 좋은 이슈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지 않을까, 미국뿐만 아니라 ECB든 우리나라든 안 좋은 이슈 때문에 결국은 다시 금리를 내리면 다시 우리가 항상 즐겁게 증시가 오르기만 했던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꿈들을 많이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실제로 금리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먼저 일단 수급이나 이런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장 초반 좀 올라갔다가 막판에 거의 다 되돌리는 모습 보였고요. 보합 정도 수준이고 강보합 수준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한 0.8%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한 기관이 한 2,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1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2,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4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 기관이 거의 한 3,000억 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24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17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개인이 한 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S&P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조금 줄어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나스닥은 조금 롱 포지션이 더 증가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기관 현물 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소폭 매도 중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최근 기준으로는 크게 움직임 없고, 외국인 선물도 최근 기준으로는 크게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연초 이후로부터는 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또 소폭 매수하고 지금 좀 횡보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좀 긴 시기로는 계속 좀 개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 시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참고서만 보여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고요. 특히나 여기는 보시면 개인 수급이 조금 더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도 조금씩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 시총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 대비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천억 가량 증가된 모습.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7조 4천억 정도 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 안에,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 사실상 거의 외국인 선물 역축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역축 반대로 이렇게 갈수록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거고, 이렇게 갈수록 매수를 했다는 건데, 이 빨간 색깔 선이랑 연두나 이 보라 색깔 선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사실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비싼 편입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니고, 사실 외국인은 여전히 또 매도를 하고 있긴 해요. 사실 추세로는. 근데 아직 그냥 주가에 반영이 좀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냥 DXI 같은 경우도 그냥 칸이 4개 있어서 넣었습니다. 제 회사의 후배가 반도체 가격을 하도 이렇게 봐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디램 가격을 봐달라 그랬는데, 디램보다 이제 DXI가 시계열로 보기도 편하고, 그냥 낸드 가격도 반영이 되고 해서 DXI로 넣었습니다. 근데 DXI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보다 보니까 선행한다기보다는 약간 후행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DXI는 이렇게 반등하고 있지만 이미 주가는 선행해서 반등했죠. 이제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주가가 이미 올라간 만큼 DXY도 사실 따라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지금 DXY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더 갈까요? 더 갈 거야 라는 논리보다는 반영이 됐는데 이 DXY가 과연 이제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이제 올라갔어도 사실 주가는 내려갔고요. 결과론적으로.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은 지수 쪽에서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LD갭 같은 경우 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금리가 하락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페드 모델도 올라왔던 부분이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뭐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코스피 긴 시계열로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밸류는 뭐 저는 좀 비싸 보인다라고는 보이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다라고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 보면 뭐 둘 다 비슷하게 가고 있죠. 뭐 지금 금리 추세가 비슷하니까. 근데 뭐 사실 여전히 뭐 저는 비싸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페드 모델로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R 보면은 뭐 확실히 좀 비싸 보인다. 특히 미국 쪽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실질금리 보기 전에 부동산 먼저 볼까요? 부동산 쪽 먼저 보면은 PIR 이제 우리나라 쪽 PIR 보시면은 뭐 상당히 높습니다. 뭐 왜냐면 뭐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 뭐 금리 빠지니까 뭐 부동산도 다시 반등할 거야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PIR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8배예요. 우리가 그냥 중위소득 연봉을 평생 모아서 그냥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저출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이상 밸류션이 올라가기 힘들다. 이제 거기다 이제 QT까지 되는 환경이죠. 근데 뭐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 부동산이 딱 올라갔던 요 사이클이 딱 Q1을 했던 사이클하고 똑같죠. 사실 이전에 사실 데이터는 없지만 거의 이랬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순간순간 떴던 구간들은 있지만 크게는 이 거의 한 10배 이 라인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들이. 근데 이렇게 튈 수 있었던 거는 QE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닷컴 버블 때를 그러니까 닷컴이 아니라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를 이미 넘어섰던 PIR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영국은 살짝 뭐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도 높은 수준이고 실질 미국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주택가격과 상업용 부동산도 특히 주택은 훨씬 높고 상업용도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상업용은 좀 먼저 빠지고 있긴 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뭐 이제 전국 그리고 이제 서울 주택 아파트 뭐 둘 다 사실 좀 반등하는 모습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결국은 이제 빠질 텐데 아마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을까. 여전히 너무 높거든요, 사실. 지금 실질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너무 높아 보이긴 한다. 제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 금리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금리가 계속 뭐 빠진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 BEI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BEI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금리가 빠질 거야 라고 하지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실질금리가 여전히 높고 이 실질금리는 뭐 사실 이 통화량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인가인데 뭐 약간 그런 거죠. 과거에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뭐 2008년도든 2000년도든 위기 때마다 금리가 빠졌었으니까 이번에도 위기가 오면 금리가 빠질 거야. 아니면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당연히 대응을 하겠지. 그래서 금리를 낮출 거야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이제 그렇게 되기가 힘든 게 그때는 위기가 오면은 왜 이 실질금리가 내리고 BEI가 내렸었냐면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많이 낮춰줬고 그 다음에 QE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이 QE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거는 뭐 그거라고 봐요. 이제 QE를 해줄 수가 없다.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크게 빠질 수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기준금리를 내리고
하려면 결국 실질금리가 빠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미 실질금리가 정부가 워낙 완화적인 지금 금융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완전 뭐 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PF 계속 만기 연장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뭐 이미 거의 바닥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내린다? 라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러려면 이제 물가가 뭐 다시 뭐 1%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가야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그 정도 금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장기금리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10년짜리 금리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단기금리는 좀 내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준금리는. 근데 장기금리가 쉽게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식은 어차피 장기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해서 제가 뭐 굳이 단기금리를 지금 뭐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진 않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좀 추가한 게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일단 뭐 좀 더 간단한 것부터 보죠. 이게 요즘에 BDI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SCFI라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쪽이고, 이 BDI는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벌크인데, 뭐 벌크랑 컨테이너의 뭐 차이라고 하면 컨테이너 진짜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 뭐 범죄도시 뭐 그런 거 영화에 나오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이 상자. 요 안에 이제 좀 약간 정형화되는 그런 상품들을 넣는 거죠. 뭐 그런 뭐 박스로 되는 상품이든 뭐든 좀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컨테이너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벌크는 이제 그냥 이런 배에다 그냥 때려 박아 넣을 수 있는 거. 뭐 철광석 아니면 뭐 그런 뭐 석탄 뭐 아니면 뭐 원자재, 그냥 그런 게 이제 벌크로 많이 움직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나 이제 곡물 그런 기업들이 이제 벌크를 많이 운임하는 거죠. 이제 아무튼 그 차이인데, 근데 이 BDI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BDI가 올라가고 있는 게 뭐 그냥 리포트를 보는 게 낫겠죠. 이제 뭐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들이 뭐 첫 번째는 이 파나마 운행 통행 제한이 심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뭄이 되니까 물이 마르잖아요. 이게 강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게 물이잖아요. 이게 바닥이고, 근데 이게 물이 적어지면 배 선정량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못 지나가거나. 그래서 무게가 있으니까 많이 실으면 이렇게 푹 꺼지잖아요. 그래서 선정량을 많이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제 큰 배들 같은 경우 지금 못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돌아가는 측면 때문에 지금 좀 BDI가 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에즈랑 홍해 쪽은 이제 이스라엘 그 전쟁 때문에 실제로 뭐 공격받거나 좀 납포되는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막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저는 뭐 전쟁이 쉽게 끝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하고 이 모든 게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 뭐 또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결국 중국이 1대1로 이렇게 하려 했었잖아요. 이제 유럽이랑 이제 중동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게 여러 나라들 뭐 이탈리아든 뭐든 뭐 좀 알박기가 돼가지고, 미국이 알박기를 해가지고 이게 거점 지역들을 다 이제 끊어놔서 1대1로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것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1대1로를 떠나서 결국은 해상 경로로 이제 해상을 사실 제패해야 지금도 아직까지 해상을 제패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럼 뭔가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바다가 이렇게 중국이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일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대만으로 나가거나, 여기 이제 필리핀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 나갈 수 있는 바닷길밖에 없어요. 중국이. 다 미군이 있는 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미군이 지원을 받거나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대만 같이, 아니면 아예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우리나라나 필리핀이거나. 그러니까 대만을 지금 중국이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역사적 전통성도 사실 이제 대만이 더 약간 본인들 입장에서 좀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대만은 저는 전쟁이 날 거라고도 보는데, 근데 이제 또 결국 뭐 육로로도 지원이 되지만 파이프라인이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 있으면은 여기 중국이고 러시아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뭐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지금 뭐 빨리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그 전에는 뭐 사실
유럽 쪽으로 러시아들이 이쪽으로 파이프라인이 막 다 깔려 있잖아요. 많이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세 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 자체가. 결국은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요 오데사 항구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중국이 받든 아니면 이제 러시아가 사실 전쟁을 하러 나가든.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뭐 그냥 휴전하겠지, 뭐 전쟁 이제 뭐 할 만큼 했으니까 휴전하겠지라고 했지만 사실 뭐 어느 나라도 러시아도 미국도 중국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이 한편이라고 치면은 이쪽도 저쪽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일단 뭐 러시아가 먹긴 했잖아요, 이 지역을. 이제 그럼 이제 다시 재탈환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진 거예요, 지금 사실 미국 쪽에서 다 재탈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전쟁이 사실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BOJ랑 뭐 ECB 같은 경우 ECB는 계속 좀 자산은 줄고 있는데 뭐 얘기를 잘 안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증권 이제 채권 매입했던 양이 준다기보다는 사실 대출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은 줄고 있고 근데 채권량은 아직 QT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제 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총자산 대비 GD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완만하게는 좀 감소가 되고 있고요. 대출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도 오히려 이제 좀 그 전쟁의 영향은 사실 좀 완화되면서 그리고 여기도 재정 정책을 좀 푸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완화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ECB가 아니라 이제 BOJ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자산이 소폭이나마 좀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가 여기는 좀 쉽게 안 빠지고 있는 측면, 아무래도 이제 엔저의 영향이 크겠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물가가 쉽게 안 빠진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BDI 얘기까지는 했던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새로 이제 나왔던 게 요건데 여긴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이제 지준 움직였던 거랑 뭐 등등 움직였던 것부터 살펴보죠. 이게 좀 좁게 나오는데 전주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은 한 123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TGA 같은 경우 한 332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RRP가 한 17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 아까 위에 표인데 한 147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뭐 자본 잠식은 뭐 계속 되고 있으니까 크게 언급은 하도록 하지 않고요. 연준 총자산은 한 147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준 총 자산 중에서 진짜 이제 순유동성, 이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연준 총 자산에서 이제 RRP랑 TGA를 뺀 금액이에요. 뭐 그거랑 S&P랑 지금 겹쳐놓은 차트인데 뭐 상당히 유사하죠. 이제 증시랑 상당히 유사하게 가더라.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갔던 부분이 대부분이 사실 이 통화량의 증가 때문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그거를 GDP로 나누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지겠죠. 상대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높은 편이고 저는 이게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도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순유동성이다 라고 측면에서 보여드린 거고 아무래도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었던 측면도 이 순유동성이 빠지지 않고 지금 약간 좀 멈춰 있는데 잠시만요. 이 순유동성이 잠시만요. 이거 이제 멈췄다가 됐네요. 조금씩 오히려 좀 증가를 했었단 말이죠. 이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유동성에 좀 반영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이 지준이 사실 계속 늘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순유동성이 안 빠졌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QT는 계속돼서 이 총 자산은 계속 감소가 되고 뭐 총 부채도 감소하는 거 이건 총 부채니까 총 부채는 이렇게 계속 감소했는데 왜 순유동성은 그럼 감소하지가 못했을까라고 보시면은 이 RRP가 대신 감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RRP가 왜 대신 감소할 수 있었을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준은 늘었잖아요. 보면 빨간 색깔 보면은 이제 얘가 뭐 사실 메인인데 왜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시면은 뭐 RRP가 일단 뭐 버퍼가 있었다라는 것도 뭐 당연히 첫 번째 이유겠지만
아까 이제 RRP라는 게 있고 이게 vs 지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RRP는 연준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게 RRP라고 했었고, 지급준비금은 뭐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그냥 은행의 여유 현금이다 라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뭐 가장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 마치 그런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금리의 차이가, 얘는 이제 기준금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기준금리고 얘는 이제 T비일 금리에 거의 유사하다. 단기 미국 국채 금리나 이제 장기금 국채나 뭐 T본드나 이제 여기랑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라고 생각해 보면, 기준금리가 예금리보다 높으면은 돈이 어디로 갈까요? RRP로 가겠죠. 지수는 떨어지고, 그럼 금리가 여기가 높으면 여기로 가겠죠. 여기가 돈이 줄어들고. 근데 이때까지가 이래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QT를 하면 RRP가 감소가 되고 지준이 줄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반대가 됐죠. 이건 이제 3months여서 그렇지 뭐 사실 거의 뭐 4% 초반까지 내려왔잖아요. 이제 10년짜리 금리가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흐름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 RRP로 갈 거란 말이죠. 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에 하락 베팅하는 사람들은 뭐 지준에도 넣긴 하겠지만, 이제 대다수 많은 그냥 단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RRP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 3months T빌이 안 가고 T본드까지 합치면 뭐 당연히 T본드는 여기로 가는 것도 있겠죠. 장기 금리가 하락한다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지금처럼 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RRP 금리가 RRP 금액 자체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급준비금이 오히려 깎이고, 그럼 이제 QT가 본격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이 RRP가 많았기 때문에, 이 RRP의 버퍼 때문에 금융시장에 충격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리가 먼저 이렇게 빠져버리면 RRP가 빠지지 않고 지준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삐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뭐 아까 그 연준 총자산하고 뭐 비슷합니다만, 뭐 그리고 이제 뭐 PCE 물가를 봐도 뭐 사실 PCE 물가 여전히 높아요.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PCE 물가 여전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PCE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정부 부채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많고요. 이거 좀 이따 이제 한국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정부 부채 여전히 많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돈을 그냥 그렇게 막 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그리고 연준 총자산도 여전히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돈을 다시 푼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지준 대비 GDP는 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연준 순유동성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준이 계속 늘었던 게 이제 증시에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준하고 RRP 합친 건 내렸죠. RRP가 다 내려갔다는 말이죠, 이게.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버퍼도 줄어들 뿐더러 금리가 이렇게 빠지는 이상 이제 그럼 지준 자체가 이제 빠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 M2 대비 GDP나 연준 총자산 대비 GDP를 봐도 보시듯이 여기서 또 통화량을 푼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통화량 풀면은 정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냥 뭐 이때처럼 또 돈 풀면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가능했었죠. 이때는 낮았으니까. 근데 돈 한번 풀고 코로나 때 한번 풀고 줄여놨지만 여기서 또 풀기는 어려운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쪽 이번 금통위 하면서 사실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도 좀 넣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만들었던 건데, 이 가계부채에 대한 좀 정의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계부채라는 게 뭐 사실 한국은행 자료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 가계부채라는 게 한국은행에서는 이 가계부채는 진짜 뭐 은행 빚이라고 보면 되죠. 거의 그냥 우리가 빌린 돈들. 근데 그거랑 이게 그냥 판매 신용이라고 하던가?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신용카드나 뭐 이런 걸로 지었던 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 합친 게 가계 신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계부채라 부르잖아요. 근데 뭐 사실 가계신용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뭐 가계부채 대비 GDP가 100이 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가계신용만 봐도 지금 80 몇이거든요. 그럼 아니잖아요. 가계부채는 더 작은 건데. 근데 사실 진짜 가계부채라고 부르는 거는 요거더라고요. 이 가계신용 여기에다가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BIS 기준 가계부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개인사업자도 사실 개인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니까 한 요 정도, 한 108% 정도 되고, IFRS 바뀌면서 보험 담보대출이 빠지면서 한 2% 아마 빠질 겁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빠질 텐데, 뭐 그런 거 감안 그냥 안 했을 때가 지금 한 110, 108% 정도 되고, 뭐 좀 문제점으로 보이는 게 결국 개인 사업 대출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이 빨간 색깔이 가계 신용이고, 이 파란 색깔이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합친 이제 가계부채인데, 확실히 좀 약간 갭이 여기서부터 코로나 이후로부터 개인 사업자가 많이 느신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GDP 대비 요 가계 신용도 좀 줄어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다시 늘고 있는 모습. 근데 여기서 계속 늘릴 수 있을까?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서 이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편 상황에서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뭐 나머지는 국내 쪽은 설명 뭐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쪽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무디스에서 이번에 전망도 내렸죠. 뭐 전망도 내렸듯이 뭐 중국 쪽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매번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 중국 쪽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 M2 나누기 M1을 봤을 때 너무나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지금의 모든 이 금리가 올라가고 이 통화량을 풀었던 건 결국은 다 중국을 잡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죠. 중국이 완벽하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긴축 상태가 쉽게 완화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이제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오늘 뭐 딴 설명이 길었던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 쪽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그냥 잘 채워놨어요. 이제 이 앞단은 뭐냐 생략하고 그냥 내려왔던 게 그냥 이제 1, 2, 3, 4, 5로 잘 내려왔고, 그래서 한 파동으로 잘 내려왔고, 이게 그냥 이제 A, B, C로 잘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조정이, 그러니까 되돌림 조정 파동도 사실상 뭐 끝나 보이고, 뭐 그냥 시간도 이제 38, 여기 보시면은 뭐 38.3% 기간 채웠고요. 뭐 이 되돌림 조정도 한 70.6 채웠으니까 뭐 거의 그냥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전환선도 좀 뚫린 모습, 그리고 26일 변화일도 지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일단 여기 구름대를 계속 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다만 여기 고점을 넘기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좀 코스피 200보다는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도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후행이 결국 역전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뭐 S&P 같은 경우에도 기간 레벨 채웠죠. 이제 보시면 아까도 봤듯이 뭐 선물이긴 했지만 기간도 38.8% 채우고 레벨 조정도 94.8% 채우고 뭐 이제 다 채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 2, 3, 4, 5 그 다음에 ABC 조정까지도 다 된 게 아닌가. 그리고 RSI도 70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 100은 넘었지만 나스닥 종합 보니까 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나스닥 종합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제 뭐 저야 이제 선물 그것 때문에 나스닥으로 봅니다만 막 딱 보면 여기서 이제 딱 넘지 못하고 뺐잖아요. 종합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여기도 그냥 이제 1, 2, 3, 4, 5, 그 다음에 ABC 조정 나오고 이제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선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은 오히려 넘었고요. 근데 기간은 이제 거의 뭐 채워놨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오늘은 뭐 그냥 차트 다 보고 아까 그 지표들을 한번 보죠. 이제 뭐 다우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좀 넘겼을 뿐 뭐 모습은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계속 랠리를 보이고 있죠. 네,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여기가 ABC로 그냥 ABC 정도 되돌림 반등이 아닐까. 뭐 아직까지 저는 뭐 여기 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상 그냥 이게 그냥 ABC 정도 조정이지 않나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56, 57이니까 여기 뭐 1배보다 살짝 더 반등이 조정이 그냥 컸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여기 기간은 뭐 대충 이 정도 보면 여기가 36, 여기가 한 22, 한 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ABC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 일단 코스피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너무 낮은 상황입니다.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모습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빅스도 뭐 마찬가지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모습은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뭐 오늘 반등만 했을 뿐. 여기도 뭐 유로스톡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이제 넘어서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이게 조정이 그냥 ABC 요 정도 조정이지 않나. 뭐 항생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중국 쪽은 뭐 저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반등해도 단기 반등 정도지 않을까. 상해 조합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 슬슬 보이고 있고,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지점이네요. 이제 200일, 120일 저항 걸리고 있는 라인이니까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뭐 WTI는 일단 여전히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갔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제 슬슬 추세 이탈도 할 수 있겠다 보여주고요. 미국채 10년도 사실 이 정도면 조정 거의 다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바닥에 가까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미국채 10년도 뭐 거의 바닥에 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일단 채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뭐 거의 롱 포지션에 가깝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좀 약간 다시 반등할 모양새다. 그러니까 좀 내려갈 모양새다. 달러는. 그 다음에 이제 요 금 쪽은 뭐 그냥 좀 중립인데 약간 아직까지는 롱이고, 삼전이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추세로 살짝 지금 좀 바뀌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이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 벌어져 있잖아요. 이제 슬슬 뭐 여기도 막 과거 많이 내려왔을 만큼 내려왔고, 뭐 슬슬 이제 진짜 바닥에 뭐 RSI도 그렇고 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고요. 뭐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질 만큼 벌어졌고, 모일 만큼 모였고,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RSI도 뭐 슬슬 바닥이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싶고요. 미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질 만큼 벌어지고, 모일 만큼 모였고, RSI도 내릴 만큼 내렸고, 여기 뭐 조금 더 내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냥 거의 끝물에 가깝다라고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긴 뭐 슬슬 좀 올라올 때도 되지 않았나? 여기 쭉쭉쭉쭉 모일 때까지 더 한번 가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주추세는 조금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금도 여기 치고 내려왔잖아요. 치고 내려오고 이제 이러면 좀 하방 추세 벌어지고 모이고 벌어지고 모이고면 여기도 좀 대세 상승이 이제 끝난 게 아닌가. 결국 실질금리가 다시 좀 반등한다는 모습이랑 금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실질금리가 저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벌어졌다가 여기도 좀 모여졌다가 좀 다시 벌어지는 모양이긴 하고, 뭐 WTI는 좀 애매하긴 하고요. 사실 근데 좀 사실 반등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 되었다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조정이 계속 보일 때지 않나? 주추세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넘어갔다가 내려오긴 하죠. 지금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뭐 슬슬 RSI도 그렇고 주추세는 이제 내려가는 추세가 아닐까. 애플도 그렇게 보여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죠. 지금 여기도 벌어질 만큼 벌어졌고 이제 슬슬 RSI랑 같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 이제 지수들 쪽 봤을 때 일단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다 롱 추세는 맞죠. 추세 자체는 뭐 추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뭐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뭐 제가 이걸 스코어링을 이제 추세적인 점수들을 스코어링을 한 거고,
높을수록 이제 롱 추세고 낮을수록 숏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유용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주봉 기준으로 기준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로 포지션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땐 숏을 아예 안 하고, 요 기간은 숏을 안 하고, 요 기간만 숏을 한다. 이제 뭐 거의 성공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요 기간은 롱을 안 하고, 요 기간들이 이제 롱들을 하는 기간인 거죠. 롱들을 하는 기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롱을 하는 기간. 사실 추세 점수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래서 숏을 할 추세는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그렇죠. 이게 여기만 이제 살짝 코스닥만 10점 정도 80점 만점에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20분봉 같은 경우,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여기는 뭐 조금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더 맞긴 하겠죠. 이제 RSI가 조금 내려온 점은 있긴 한데 사실 단기적으로 120분도 마찬가지고요. RSI가 살짝 뭐 내려온 측면이 있지만 뭐 다시 하락을 하는 게 추세적으로 또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제 일봉상으로 봐도 치고 내려오고 있고 벌어졌다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주추세는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모이고 있고 슬슬 내려올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코스피 200 봤을 때도 뭐 그냥 모여 있어서 사실 뭐 딱 나타나기는 힘든데 벌어졌다가 슬슬 올라가는 상황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날까지는 쭉쭉쭉쭉 결국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사실 금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빠지기도 쉽지 않을 거고, 경기 침체가 온다 한들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통화 정책을 강력하게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뭐 가계 부채 측면이 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금리를 낮추고 완화적으로 가면은 더 늘겠죠.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GDP 대비로 보더라도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좀 계속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아까 여기 추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직까지 사실 롱 추세인 건 맞아요. 이 추세 점수로 봤을 때도 추세는 롱이거든요. 추세는 롱인 건 맞기 때문에 그냥 뭐 유심히 그냥 좀 지켜보는 정도에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직은 롱 추세지만 뭐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숏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